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준비를 위해 양측이 내일 실무회동을 갖고 회담 의제 등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여당에도 오찬을 제안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선 이후 여야 지도부 만남이 추진되면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총리 등 인사 쇄신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한호섭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내일 오후 만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실무회동입니다. 회담 발표 직후엔 대통령실 측 창구가 이관섭 비서실장이었지만 이 실장이 사의를 밝힌 데다 원활한 협상을 위해 국회와의 관계를 맡아온 정무수석이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 아직은 언급을 자제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우리 당대표 비서실 간에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일정을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담 일정과 참석자 등 형식은 물론 양측이 강조하고 있는 민생 문제 등 회담 의제도 조율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해온 민생 회복 지원금을 비롯해 최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현안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일은 대통령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보는 자리라며 특검법 등을 추진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협상의 안건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성 보수층 일각에서 영수회담 자체에 부정적인 것도 윤 대통령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지금 뭐 난립니다. 아, 그래요? 예. 보수 쪽에서는 이제 그 백기투항 아니냐, 진짜 굴욕이다. 뭐 지금 이제 그 유튜브나 보면 상당히 난린데요. 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여당 지도부에도 오찬을 제안했는데 한 전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총선 이후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면서 후임 비서실장 또 국회 동의가 필요한 후임 총리 인선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SNS를 통해서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난에 대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정치를 계속할 뜻도 거듭 분명히 했는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총선 패배 책임론과 당 쇄신책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니라고 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의 잘못으로 역대급 참패를 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고 비난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한 전 위원장은 선거 기간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문제 등을 두고 몇 차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공개 SNS에 정치적 의견을 적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규해지기 위해 시간을 갖고 성찰하겠다며 시점의 문제일 뿐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참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책임론 공방이 거칠어지면서 직격탄을 맞은 낙선자들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래 비전 제시한들 여권발 악재가 매일매일 터졌는데 그게 유권자 귀에 들리긴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와서 인천에 내려와서 이재명 욕하고 조국 욕하면 표에 도움이 되느냐? 국민들이 공감하느냐? 열흘 넘게 지도부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은 내일 당선인 총회를 다시 열어 비대위 구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관리형 비대위와 당내 수도권 인사들이 요구하는 혁신형 비대위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이미 충분히 소진된 만큼 바로 도전하는 건 당에도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손한일입니다. MBC는 총선 민심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선거 전까지 5차례 패널 조사를 실시하고 총선 직후에도 한 차례 더 패널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물었더니 투표한 정당에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답이 많았습니다. 또 22대 국회와 대통령에 바라는 최우선 과제로는 물가 안정이 꼽혔습니다.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총선 직후 실시한 6차 패널 조사에서 나타난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민주당이 175석을 얻은 이유를 묻자 민주당 투표층 10명 중 7명은 높은 정권 심판론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응답했고 국민의힘 투표층도 국민의힘이 108석에 그친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답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돌풍에 대한 진단은 엇갈렸습니다. 조국혁신당 투표층은 수사 형평성과 공약 동의를 이유로 꼽았지만 비투표층 중 3분의 1은 거대 양당에 대한 불호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역구 투표 기준으로 넉 달 동안 투표할 정당을 바꾸지 않은 핵심 지지층은 민주당 투표층 중 55%, 국민의힘 투표층 중 64%였습니다. 넉 달 전 비례정당 지지를 투표까지 이어간 비례 핵심 지지층도 국민의미래 45%, 더불어민주연합 27%로 나타나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지지층에서 지지 강도가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미래 투표층 중 45%는 대안이 없어서 투표했다고 답해 다른 비례정당 투표층보다 투표 확신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 투표층은 86%가 마음에 들어서 투표했다고 답해 가장 확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선거를 이끈 거대 양당 전현직 대표의 행보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투표층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 도전은 아니더라도 정치권에 남아야 한다고 응답했고 민주당 투표층은 이재명 대표에게 당권 재도전과 당내 화합을 동시에 주문했습니다. 응답자들은 22대 국회와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 안정이어야 한다고 답했고 여야 협치와 소통을 다음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국내에서 10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 파묘가 어젯밤 중국에서 첫 상영됐습니다. 베이징 국제영화제의 초청에 따른 한시적인 상영인데도 전좌석이 순식간에 매진될 만큼 중국인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한한령이 풀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 이유경 특파원입니다. 지난 18일 개막한 베이징 국제영화제 상영관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영화 파묘의 중국 내 첫 상영을 기다리는 중국 관람객들입니다. 想看金高银和李道宪，看了这个《黑暗荣耀》之后，然后很喜欢。 비행기를 타고 2000여 킬로미터를 날아온 관람객도 있습니다. 为了这次北影节，所以从成都来到北京参加。飞机坐大概有3个小时。 영화관이 파묘 상영회를 위해 이곳에 마련한 650개의 좌석은 판매를 시작한 지 몇 초 만에 모두 매진됐습니다. 첫 상영뿐 아니라 나머지 4회차 상영분표도 순식간에 팔려나가면서 영화제 전체 영화 220여 편 중 판매 순위 5위를 기록했습니다. SNS에는 티켓을 못 구한 사람들이 웃돈을 주고 표를 사겠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非常难抢，因为我是12点整的时候定的闹钟，然后点进去就已经告诉我选的位置已经卖掉。 한국 영화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은 뜨겁지만 중국은 수년째 한류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한령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 중국에서 공식 개봉한 한국 영화는 2021년 5분위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파묘 상영을 계기로 한국 영화 시장이 중국 내에서 다시 열릴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 콘텐츠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을 더 좋아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한한령이 풀리지 않더라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만큼 한중 합작 영화 제작 등을 통해 중국과의 접점을 넓혀나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유경입니다. 온통 전문 용어로 쓰여 있는 각종 설명서, 특히 발달장애인들에겐 커다란 장벽일 텐데요. 그림과 쉬운 단어를 사용한 이른바 쉬운 설명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지만 아직은 그 수가 적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인 박정선, 송지연 씨에게 직접 물건을 사러 가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가게에 가려고 지도 앱을 켜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길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어디로 가요? 모르겠어. 지도 봐봐요. 어디로 가요? 배달앱 주문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랑 이거는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알뜰 배달이랑 한집 배달이랑? 저도 몰라요. 저도 이게 몰라요. 하지만 쉬운 단어와 그림을 활용해 만든 쉬운 설명서를 보여주자 혼자 힘으로 주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바로 배달하는 가게가 한집 배달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에게 어려운 단어 쓰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림 보고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이해하기 쉬운 거. 이처럼 쉬운 설명서는 장애인은 물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이른바 정보약자 고객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외에도 LG전자 등 몇몇 민간 기업들도 쉬운 설명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쉬운 설명서를 내놓은 기업 수가 적은 데다 이를 만드는 업체는 단 2곳뿐, 말 그대로 걸음마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 워낙 이 쉬운 정보를 만드는 곳이 없다 보니 발달장애인분들이 공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사회적 소명으로 갖고 해야겠다라는 책임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도 엄연히 소비자이고 소비자로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자료랄지 웹사이트랄지 이런 제공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더 많은 기업들이 쉬운 설명서 제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